그래도 이 책을 딱 쓰게 돼야 되는 동기, 그 현장의 경험, 그 중에서 어떤 경험이 가장 이 책을 쓰게 만들었던 원동력이 되었을까요? 화장실 사건. 화장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북콘서트 나는 겁쟁이 보디가드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이 자리를 찾아주신 여러분 덕분에 이 공간이 좀 따뜻해지고 그리고 의미 있게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보디가드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는가요? 지켜줘야 될 것 같아. 좋아요. 지켜줘야 될 것 같고 혹시 강인함. 강이나 그리고 또 케빈 코스트너죠. 그리고 경호하는 거 맞습니다. 사실 강이나 뭐 냉정함, 두려움 없는 사람, 저는 이제 선글라스가 떠오르는데요. 그런데 오늘 책 제목은 나는 겁쟁이 보디가드입니다. 이 책 제목만으로도 벌써 궁금증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북콘서트에는 다소 낯설고 솔깃한 제목에 담긴 이야기, 그리고 사람을 지킨다는 것에 대한 진짜 의미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북콘서트는 1시간 정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1부에서는 저자와의 이야기, 그리고 2부에서는 그 비하인드 이야기, 그리고 책에 담기지 못한 이야기들을 질의응답을 통해 좀 많이 소통할 예정입니다. 편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이죠. 경호 보안 전공자로서 현장을 지켜온 사람, 그리고 두려움을 숨기지 않고 기록한 작가, 책 나는 겁쟁이 보디가드의 저자 곽선조 작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고 그래도 혹시 몰라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작가입니다. 저는 이제 한 30년 정도 경호원 생활을 한 거요. 지금도 사실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연찮게 이제 박사를 받으면서 경기대학교에서 강의를 시작을 해서 현재 지금 이제 백성예술대학교 경찰이용학부 교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외부 활동을 하면서 안전 관련된 쪽 자문이라든지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박수 한번 줘야 될 텐데요. 지금 책 제목부터 지금 관심들을 많이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겁쟁이 보디가드라는 이 제목이 조금 이미지와는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이 책을 쓰게 된 처음의 계기, 그리고 왜 이 책 제목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물론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이 독자들에게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주신다면요. 때는 1999년으로 시작이 돼서 제가 이제 되게 중요한 분을 경호를 할 때였어요. 그래서 되게 잠도 많이 못 자고 쉬는 날도 거의 없다시피 했을 때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재미있는 일, 황당한 일, 무서운 일들이 생겨서 그거를 이제 예전에는 이게 회사마다 컴퓨터가 부서에 하나밖에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시간을 혼자서 이제 메모하듯이 써 나갔던 것들이 쌓여서 모아져서 그 중에 이제 몇 개를 모아서 이번에 책을 내게 됐습니다. 사실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저도 읽어봤지만 굉장히 현장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사실 이론보다는 현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책을 딱 쓰게 돼야 되는 동기, 그 현장의 경험, 그 중에서 어떤 경험이 가장 이 책을 쓰게 만들었던 원동력이 되었을까요? 화장실 사건. 화장실. 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살짝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이제 우선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이제 제 제자들이 좀 있는데 이제 현장을 나가본 제자들이 앞에 있어요. 그렇죠. 사실 가보면 화장실 가는 게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보디가드니까. 네.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관련된 에피소드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사라진 여의도 대로변에 중앙 분리되어 있는 화단에서의 대변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억이 돼서, 이게 그냥 에피소드가 아니라, 내가 살면서, 이게 또 힘들다, 이게 어렵다, 이런 것들을 내용에 넣으면서, 하다 보니까 점점 쌓여서 책이 된 것 같아요.
제자분이신 것 같은데 화장실 사건에 좀 동의를 하시나요? 네. 여기도 동의하시나요? 저도 되게 감명 있게 읽었습니다. 사실 그 보디가드라는 게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생각해보니까 정말 화장실을 가장 못 가는 직업이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계속 읽다 보니까 이 보디가드의 이야기가 사실 이러한 현장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뭐 겁, 뭐 두려움, 그리고 책임, 더불어 뭐 사람을 지킨다는 것에 대한 좀 이렇게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이 책을 통해서 독자분들께 하나의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하게. 제가 이제 책을 내면서 이제 사실은 이게 멋있는 내용을 쓴 게 아니라 좀 힘든 얘기, 힘든 것들을 쓴 거라서 그 제가 학생들한테 했던 말이 시험은 떨어지라고 있는 거다. 도전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대부분 사람들이 사실은 도전하는 걸 무서워하죠. 그래서 이제 좀 그다음에 경찰이나 뭐 군인이나 소방관 또 저기 오신 그 교정직 공무원 같은 분들 같이 뭔가 좀 무서운 일을 해야 되는데 용기를 내야 되는 분들이 좀 책을 읽고 이런 보디가드 하면 사람들이 멋있게만 보는데 이 내면에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러니까 나도 뭔가를 도전을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걸로 하고 싶어서 네. 책을 쓰게 된 거죠. 네, 용기를 심어주고 싶다는 말이 사실 저도 쭉 보면서 저도 독자로서 많은 용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이야기들이 이 책이 왜 많은 분들께 공감을 많이 사는지를 잘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조금 더 깊은 질문 그리고 여러분의 궁금증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인 북 콘서트가 지금부터 시작이 될 건데요. 일단 처음엔 제가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어쨌든 저도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책을 보고 키워드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가지가 있었어요. 가장 많이 언급됐던 겁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두 번째는 2대8 가르마가 저한테는 가장 크게 와닿았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겁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면은 이 책 전반을 관통하는 게 겁이었던 것 같은데 이 작가님에게 겁은 뭐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였는지 아니면 혹은 뭐 함께 데리고 가야 되는 존재였는지 궁금하거든요. 저에게 이제 겁은 어떤 일을 성공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경호를 하면서도 했던 것도 있고, 또 이제 박사과정까지 가면서 사실은 이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포기를 할까 이런 것들도 있었고, 또 이제 학교를 우연찮게 강단에 서면서도 되게 무서웠죠. 근데 결국은 하면 다 되는데 그 처음 하는 게 되게 힘들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겁은 뭔가를 만들어 가는데 가장 좋은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겁은 누구나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 궁금했던 거가 본인이 일반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겁 이상의 겁 많은 어린 곽선주 작가님이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저희 이제 고향 누나는 알죠. 제가 이제 어릴 때 눈이 되게 크고 겁이 되게 많고 했던 걸 아는데 제가 원래 이제 항상 이제 지인들한테 했던 말이 원래 내가 얼굴이 되게 예뻤다. 근데 직업을 선택하다 보니까 이게 좀 날카로워지고 어떻게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그냥 그래요. 그 고향 누님은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저는 이제 아주 오랜만에 한 30년이 지난 어느 날 이제 문득 만나게 됐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선조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정말 눈이 컸거든요. 눈이 커서 정말 금방이라도 눈물이 툭툭 떨어질 것 같은. 저는 섬에 살았고 목포에서 이제 할머니 집에 오면 저희 집에서 같이 많이 놀았는데 그래서 주로 남자애들하고 안 놀고 저희 누나들이랑 많이 놀았거든요. 그때도 저는 겁쟁이 보디가드라는 책을 딱 쓰고 나서 그때 그 이미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눈 동그랗게 뜨면서 이렇게 좀 다른 걸 약간 두려워하는 그런 느낌이 저는 생각이 났어요. 확실히 이제 어린 선조를 본 누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게 왜 나는 겁쟁이 보디가드가 제목이 되었는지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 키워드 이거 겁 외에도 2대8 가르마가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2대8 가르마가 사실상 말은 2대8 가르마 보디가드. 여러분도 2대8 가르마 하시죠? 보디가드 할 때. 네, 그렇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 외적인 거 외에 굉장히 상징성이 저는 있다고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가님께서 2대8 가르마는
또 본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상징성으로 좀 표현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이제 2대8 가르마 한지 횟수로 34년이 됐어요. 똑같은 헤어스타일을 한 지가. 근데 이 2대8 가르마라는 게 예전에는 그냥 경호원.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뭐 항상 보면 이렇게 위인들이나 뭐 보다 보면 이렇게 서양 사람들 보면 다 2대8을 하고 있어요. 2대8인 이유가 상대방이 나를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헤어스타일이 2대8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대통령 경호원들 보다 다 2대8 하고 다니고 하는 것들이 그런 건데 제가 2대8이라고 그걸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뭔가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 거,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이 두 발이 엉망이면 신뢰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가장 처음으로 보이는 시각적인 곳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2대8이라는 거는 내가 이 직업을 내가 경호원이에요, 보디가드요 하지 않아도 내가 갖춰진 뭐 사람들이 저 사람 경호원 같아, 보디가드 같아 라는 것도 있고 또 이 직업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거기에 맞는 외모를 관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단정해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저에게 2대8은 어떤 자기의 직업을 나타내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것. 하다 보면 심지어 우리가 짬밥이 차면 뭐 대충 해도 되겠지라는 게 있는데 그걸 변치 않게 계속 유지하는 게 저한테는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오늘도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하니까 누가 하는 말이 요즘 뭐 유명한 그 드라마 메이드 인 코리아의 뭐 현빈이 이렇게 머리 하고 다닌다는데 제가 먼저 시작을 했던 거고 네. 해서 저는 이제 2대8 가르마라는 걸 뭐 멋슬내기보다는 어떤 갖춰진 사람의 외적인 부분의 마지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나의 다짐, 나의 마음가짐을 위해서도 2대8 가르마라고 얘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외적, 내적을 포함한 그런 상징성이 있는 2대8 가르마의 키워드였습니다. 이제는 챕터별로 한 번씩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보니까 총 4챕터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챕터부터 가볍게 살펴보면은 첫 번째 챕터는 겁 많은 내가 살아남는 법이라고 제목에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겁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던데요. 그런 성향이 오히려 보디가드로서 살아남는데 좀 도움이 됐던 순간들이 있을까요? 겁이 많으니까 그렇죠. 실패하는 게 싫죠. 그렇죠. 그래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준비를 되게 많이 하는 거. 제가 이제 항상 뭐 지인들, 여기 있는 학생들 맨날 듣는 얘기예요. 뭐 준비가 돼야 된다, 뭘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살면서 가장 이제 사람이 이제 두려운 게 실패잖아요, 실패. 그렇죠. 근데 그 실패를 안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얼만큼 내가 그 준비 과정을 철저히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보통 한 사람 그리고 하루를 경호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 준비 기간이 필요한가요? 그거는 뭐 몸이 배어 있으니까 대충 이제 어떤 상황인지 보고 그 사람과 또 대화를 해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의전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 다 판단을 하면 보통 이제 전날 저희가 이제 근무를 투입하기 전에 다 분석을 하고 이제 시뮬레이션 돌리죠. 이런 상황일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뭐 처음에 할 때는 이제 배우는 거니까 다 지시를 따르는 거고 이제 경력이 쌓이고 위에 올라가게 되면 본인이 그걸 다 지시를 하고 기획을 하고 분석을 해야 해서 실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일에 따라서 시간이 좀 투자되는 게 틀리죠. 보통은 뭐 하루부터 많게는 뭐 한 달까지도 네. 소요될 수 있겠네요. 사실. 최대 한 3개월? 3개월. 그쵸. 이제 아주 기밀한 작전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게 들어갈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 챕터, 그러니까 겁 많은 내가 살아남는 법, 이 챕터에서 독자분들에게 꼭 한 가지는 가져갔으면 좋겠던 뭐 챕터라든지 문구라든지 뭐 메시지라든지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하긴 그렇죠. 왜냐하면 작가는 써서 글을 내놓지만 그걸 느끼는 독자들이 사실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또 느끼는 바가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제 책을 읽으시고 네. 저한테 했던 말이 이제 감상했던 걸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전혀 몰랐던 내 얘기를 책을 통해서 이렇게 엿보는 것 같았다. 그렇죠. 이렇게 멋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약간 안 좋은 거 이런 것들을 엿보는 것 같았었고 그런 내용들이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새로웠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이 지금 내용이 두 번째 챕터로도 이어진다고 봐요. 보디가드의 민낯, 거기에서 저도 그 약간 엿보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 챕터를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정말 보디가드의 새로운 면모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중이 모르는 보디가드의 민낯 중에서 꼭 이 이야기는 하고 싶은 내용들, 또는 뭐 감춰진 내용들, 혹은 거기에 담지 못한 내용들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이제 오늘 원래는 이렇게 풀 수 있는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 저기 집에서, 감독관이 오셔가지고, 그 얘기는 못할 것 같고요. 네. 그 2편에서 충분히 다뤄주시는 건가요? 나중에 한번. 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보디가드, 혹시 이 책 읽어보신 분 계실까요? 지금? 있어요? 좋아요. 2편에서 조금 기억에 남는, 같은 보디가드 제자로서 그 기억에 남는 부분,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해외에 가셨을 때 기억에 남는 장면 하나. 뭐 아무거나 편하게 얘기하셔도 해외에 돼요. 어디 어두컴컴한 데 가셨다가 찢을 뻔. 맞아요. 정말 죽을 뻔했다는 위험한 총을 옆에 스포를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살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생생했어요. 저도 읽으면서. 제가 겁이 많은데, 또 궁금증을 못 참아서, 어딜 가지 마라, 뭘 하지 마라 그러면, 그걸 좀 이렇게 지켜보는 편이에요. 저게 위험한가? 위험하지 않은 것 같다고? 안 위험한 것 같은데? 그러면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야. 왜냐면 언젠가는 저기를 내가 일 때문에 갈 수 있으니까 한번 가서 스캔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갔는데 거기서 이제 현지 분들이 저기는 가지 마라 무조건 안 된다 해서 왜 안 되냐 했더니 설명도 안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현지인들 자기들 이미지가 있으니까 안 해주는데 정말 갔는데 정말 옆구리 뭐가 이렇게 정말 딱 들어오니까 봤는데 안 보여 사람이. 정말 총이었나요? 네. 그 나라가 불법 총기류가 많으니까. 근데 제가 그 당시 때 여기에 3단봉을 차고 갔었어요, 이렇게. 이것도 3단봉. 겁이랑도 이어지네요. 그래도 3단봉을 차고 나갔다. 나를 보고 해야 되니까 혹시 네, 모르니까 네. 3단봉 이렇게 작은 거를 여기 찬 게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되게 막 생각이 많죠. 여기서 죽는 것이냐.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영화에서 먹히던데 현실은 땅 쏘면 끝날 텐데 하면서 이제 순간적으로 막 정말 파노라마가 쫙 돌아가면서 어떻게 할까 했는데 야 여기서 어쨌거나 가만히 있으면 내가 끌려가든지 뭘 당하게 생각해서 딱 봤더니 없었는데 정말 조그만 동남아 사람 조그만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돌면서 확 하면 뭐가 되지 않을까 하고 순간적으로 딱 했는데 잘 맞은 거죠. 맞아서 상대방을 거기서 이제 내가 이걸 제압하려고 발을 딱 들은 순간 저 뒤에서 수십 명이 뭘 들고 뛰어오길래 정말 눈썹이 쌓이게 이제 도심 쪽으로 막 뛰어왔던 거 그 경험이 있어요. 정말로 책에 잘 담겨져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들이 3챕터로 이어져요. 위기의 순간들, 정말 위험했던 순간들을 좀 많이 작성해 주셨는데요. 챕터 제목 그대로 굉장히 긴박한 상황들이 등장합니다. 그 많은 위기의 순간에서도 가장 선명하게 남은 장면 하나만 이야기해 주신다면 그거 말고도 저는 하여튼 이 책을 쓰면서 가장 그러니까 남한테 말했을 때 재밌었던 상황이 했던 게 그 화장실 관련된 것들이에요. 네. 뭐 대로변에서 하는 것도 있고 갑자기 이제 해외에서 왔는데 장비는 풀려야 되는데 요즘은 화장실들이 막 1층 잠겨 있으니까 근데 여기를 가면 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열었는데 장비를 다 풀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장비는 좀 작아요. 무전기도 조그만데 옛날에 장비가 허리 차면 이렇게 여기를 찌를 정도로 이렇게 크기도 하고 무겁고 근데 그 당시 때는 또 내 업무용 휴대폰, 내 개인 휴대폰, 그다음에 삐삐도 하고 있었어요. 삐삐도. 왜냐면 저희가 삐삐를 사용을 안 하는데 저희들끼리는 삐삐를 해서 이제 비상시에 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그런 장비들을 다 풀려야 되니까 리시버도 풀려도 다 풀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볼 때는 리시버 끼면 멋있다 그러는데 사실은 차고 있는 사람들은 귀찮죠. 저는 그래서 영화를 가끔 볼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잘 보이지 않게 이렇게 귀를 뭔가 막고 저기 뭐 얘기하는 것처럼. 그거는 영화인가요? 영화예요. 왜냐면 이렇게 딱 끼고 있으면 네네. 안 빠져요. 그런데 이제 영화니까 보여지기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네. 또 보면은
저희가 이제 무전기 마이크가 여기다 차는 경우도 여기 차는 경우도 있는데 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뭐 누구 어디 갔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네. 순 개뻥이잖아. 네. 아, 생각보다 컸군요. 저는 요즘에 아주 훌륭한 장비들이 많아서 이렇게 무선으로 하면은 아이폰처럼 이게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 굉장히 힘들었다는. 네, 좋습니다. 사실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장비를 딱 하고 있는 내 모습. 엄청 급한데 장비를 차고 있어. 가장 힘든 게 여기서 싸면 안 되는데. 아, 인간의 본능이다. 보디가드도 이꼴 인간이다를 느끼셨다는 거군요.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 경호의 철학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작가님의 경호의 철학에 대한 것들, 또 후학 양성을 위한 내용들이 조금 녹여져 있는 걸로 보였는데요. 작가님이 이 책을 통해 정리한 자신만의 경호 철학이 우리 제자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제가 이제 거기 안에 뭐 내용이 들어있긴 하지만 제가 그 내용을 쓴 이유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민간 경호원들이 많아졌어요. 많아졌는데 그들이 제대로 교육도 안 받았고 또 사실 이렇게 딱 봐도 저런 사람이 무슨 경호원이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건데 정말 우리 말하는 쉽게 말해서 급도 안 되는 사람들이 다들 일시범만 끼고 있으면 경호원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정말 해야 되는 사람들의 밥벌이를 다 뺏어가는 거죠. 싸게 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을 쓰면서 마지막 챕터를 했던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다음에 지켜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일을 해야지 지키지 못한다든지 편법을 쓰는 사람들이 한다는 거는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꼭 이 직업이 아니어도 다른 직업은 똑같잖아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아무나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뭔가 어떤 전문성이 있으면 체계를 갖추고 뭘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에서 마지막 챕터를 제가 글을 썼습니다. 그럼 그 챕터에서 있는 철학이 본인의 삶과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박수 한 번 이거 또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네 챕터 그리고 키워드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오히려 책을 다 쓰고 나서 본인한테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을까요? 책을 쓸 때 이제 출판 준비를 할 때 이제 했던 게 제가 이제 예전에는 뭔가 저만의 그 프라이드가 있어서 누가 이렇게 사진을 찍자고 연예인들이 같이 찍자 해도 저는 안 찍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그 당시 때 사진을 많이 찍어 놓을 걸. 그랬으면 뭔가 어떤 자료로서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의 추억이 뭐 있는 건데 그 당시 때는 별거 아닌데 우리들만의 그런 게 있어가지고 누가 찍자 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이었고 그래서 이제 책을 구성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제 좀 뭔가를 넣어봐라 라고 해서 넣게 됐고 이게 뭐 사실 책을 쓰면서 이렇게 고민 많이 했던 게 이게 책 뭐 겉표지부터 해서 제가 다 디자인을 하고 안에 뭐 사실은 글 자간도 좀 크게 하고 쉽게 볼 수 있게 했던 것들이 이게 너무 책이다 보면 무거우니까 안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사람들이 좀 가볍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좀 책값도 좀 싸게 했던 부분도 있었고 해서 책을 쓰면서 했던 게 이거는 좀 어떻게 좀 약간 가볍게 썼으니까 다음에 쓸 때는 좀 더 잘 쓸 것이고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좀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경험 위주의 이야기들을 많이 풀어냈으니까 2편에는 조금 더 심도 있는 이야기로 찾아올 것 같은데 2편도 너무 기대됩니다. 언제쯤 출간할 예정인가요? 언젠가라고 적혀 있긴 하던데. 언젠가. 네, 좋습니다. 우리 언젠가 또 이 자리에서 만날 날 기약하면서 또 비하인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챕터를 이야기 나누고 뭐 책을 보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그거 외에도 솔직히 비하인드로 이 장면을 왜 이렇게 쓰셨을까? 혹은 책에 없는 이야기 또는 삭제된 이야기는 없는지 사실 그게 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는 편안하게 독자분들도 손을 들고 이야기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했던 것들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이 책을 쓰면서 가장 망설여졌던 부분.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나의 경험은 있는데 그래도 책으로 녹였을 때 이게 괜찮을까라고 했던 그런 지점이 있던 에피소드나 혹은 경험이 있으실까요? 가장 중요했던 게 이제 어떤 글을 읽음으로써 그동안에 저랑 같이 인연이 돼서 했던 그 의뢰인들,
클라이언트들이 혹시 이 책을 봤을 때, 이게 내 얘기구나는 알 수 있겠지만, 이 글을 읽고 특정지어서, 이건 이 사람 아니야? 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덜어냈죠. 왜냐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의뢰인에 대한 부분은 공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뺐고, 또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쓰게 되면 다시 또 그게 잊혀져 갔던 게 다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실은 넣을까 뭐 뺄까 막 하다가 마지막을 했던 거고, 사실은 이 책이 사실 이 두께가 한 2배가 됐었어요. 근데 거의 다 뺐죠. 그런 것들 다 빼고, 왜냐면 한번 제가 쭉 검사하면서 읽었을 때 누군가가 추측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다 뺐고,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 있는 분들이 책을 읽었을 때 제가 안 맞으려면 빼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고, 네. 그리고 모방 범죄. 제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 소위 뭐 그렇죠.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가정 폭력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이걸 읽으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응할 수 있겠구나 해서 그런 그들한테 방법을 알려주는 부분들은 다 이제 걷어냈죠. 사실 제가 다음 질문도 궁금했던 게 삭제된 원고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되게 궁금했었는데, 그래도 말하기 어렵다고 하셨지만 저희에게 들려주실 수 있는 이 약간의 부분은 없을까요? 너무 궁금해요. 사실 읽다 보니까 진짜 누굴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말씀은 못 하시더라도 그 외에 이야기를 살짝 해주신다면. 뭐 일하다가 안에 챕터 중에 잠깐 연결돼 있기는 한 건 있는데, 지금도 이제 TV에 나오는 연예인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또 기업인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근데 그런 부분을 사실은 쓰면 이슈화는 되겠죠. 근데 이제 제 직업상 그런 분들에 대한 게 오픈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그게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좀 인기몰이 하기, 이슈화를 하기 위해서 그걸 넣을 것이냐, 뺄 것이냐. 근데 결국은 원고는 있으셨어요? 그 원고들이? 있죠. 그게 사실은 한 챕터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러셨군요. 뺐죠, 그냥. 그게 사실 제일 궁금한데, 그죠? 그거는 언젠가 또 구현이 될. 언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건 저희 마음속에 담아두고요. 글 쓰는 과정도 제가 좀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상 경호 보안이라는 게 이론이라는 학문보다 현장에서 뛰는 학문이라고 좀 많이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론을 공부하셨고 박사를 하셨고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시지만 그게 굉장히 글 쓰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직업상. 그래서 그것을 글로 썼을 때 어려움이 있었는지, 혹은 글이 안 써졌을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제가 한 방에 쭉 쓴 게 아니고 예전부터 조금 썼던 거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예전에 썼던 글이 훨씬 더 재밌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가방끈이 짧았기 때문에 날 것의 글이었군요. 날 것에 그냥 그대로 그냥 막 썼기 때문에 되게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사실 재밌었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이제 큰애가 아빠 이거 재밌어. 그럼 책으로 쓰면 좋겠어라고 해서 책을 읽었지만, 네네. 이제 책으로 쓰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게 내가 이걸 막말로 썼을 경우에 또 나름대로 관리를 하는데, 이미지 관리를 하는데 누군가 볼 텐데, 야, 이렇게 저런 정도 되는 애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했냐, 가볍게 썼느냐, 거칠게 했냐, 뭐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문장들을 바꾸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가장 힘들었던 게 쉽게 막 욕도 써 있고 막 그랬던 거였는데 그거를 바른말 고운말로 바꾸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서 몇 가지 에피소드는 빼버렸어요. 왜냐면 봤더니 너무 욕과 써 있는 거서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야한 거 있는 것들은 또 빼게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혼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글을 원고를 쓰는 거는 쉬웠는데 네. 그거를 다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점점 이게 막 보고서 같은 느낌, 논문을 쓰는 느낌까지 자꾸 돼서 사실은 이게 전체적으로 한번 3번 정도 문장의 분위기를 바꿨어요. 하다 보니까 너무 딱딱하게 되더라고. 무슨 소설이나 뭐 보고서 그렇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해야겠다 해서 다시 글을 좀 이렇게 바꿔나갔는데, 이게 책을 요즘 많이 읽어서 그런지 그런 부드러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딱딱한 단어가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어요. 사실 정제된 글쓰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독자들에게 또 뭔가 또 나의
또는 지위, 또는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면서 쓰다 보니까 이 날 것의 것보다 많이 딱딱해진 네.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저는 책을 읽었을 때 그래도 되게 재미있게 잘 읽혔거든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될 때 굉장히 많은 지금 노고가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러한 글쓰기가 사실 굉장히 감정적으로도 힘들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3번 정도 다시 썼다고 하면은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으니까. 그런 점들이 이거 말고도 다른 것들이 있었을까요?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 사실은 쓰다가 하지 말자고 몇 번을 했었죠. 책을 원고를 쓰다가도 출판사랑도 이제 계약이 돼 있는 상태에서도 그렇죠. 하면서 이제 스트레스 받으니까 하지 말까 하는데 이제 한다고 했는데 또 안 하면 또 거기에 대한 뒤따른 뭐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것도 약간 무서운 거야. 스트레스 받을 것 같고 해서 그냥 그래서 이제 원래는 제가 성격이 급해서 일주일 안에 끝내야 했던 건데 이게 책을. 한 달 정도 진짜 걸렸고 그러니까 계약에서부터 준비해서부터 출판까지 한 6개월 걸린 것 같아요.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 있잖아요. 모든 막 저는 제 스타일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이게 책의 뒷날개 쪽 보시면 사진이 있고 뭐 투 써 있지만 하는 이유가 전 저만의 기획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걸 많이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이런 유머러성도 있지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딱딱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넣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못 넣으니까 그 스트레스 받는 거고 글이 좀 자유로워야 되는데 자유롭지 않으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시 그걸 쓴다면 뭔가를 더 넣고 싶거나 혹은 이거는 조금 수정해야겠다라는 지점은 또 있을까요? 다시 쓴다 그러면 각 에피소드를 조금 더 자세히 쓸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 책 읽으신 분들이 에피소드가 다 재밌는데 어떤 거는 좀 아쉽게 좀 짧다라고 하는데 그 짧은 이유가 많이 이제 내용을 덜어내다 보니까 그쵸. 짧았는데 이제 한번 써봤으니까 나중에 혹시 쓰게 되면 조금 더 문장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티나지 않게 좀 자연스럽게 하면서 좀 디테일하게 해서 조금 더 길게 쓸 수 있지 않을까 내용을. 네, 사실 저도 읽으면서 뭔가가 더 알고 싶은 그런 갈망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쓸 수 없는 그러한 보안의 문제가 아마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두 번째 책에는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꼭 담아 주십사 제가 간곡히 부탁하면서 이제 2부 비하인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이 사실 궁금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거나 혹은 책을 읽지 않더라도 우리 작가님에게 궁금했던 점들을 편안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아까 책을 읽어보셨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다 읽고 아까 그건 1번, 2번 챕터 말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궁금한 거나 또 질문이 있던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을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저는 어떻게 계속 해올 수 있을까? 역시 제자들이 훌륭합니다. 한 개를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역시 학생은 얼차례를 많이 줘야 돼. 얼차례를 많이 주면 나중에 책 꼭 한번 쓰세요. 제가 사실은 제가 잔머리를 많이 쓰는 스타일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약간 참모형 비서가 되고 싶었었어요. 근데 남자를 뽑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쩌다가 제가 고3 때 보디가드 영화를 보고 명작이죠. 케빈 코스를 보고 저걸 내가 해봐야겠다 라고 해서 어떻게 했는데 우연찮게 그 일을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고, 또 이제 군대를 제가 이제 특수한 부대에서 관련된 부대에서 일을 하게 됐고, 하다 보면서 사회를 나왔는데 제가 이 일을 하기에 좋은 외적인 부분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외적인 부분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다른 직업을 갖는 게 무서운 거야. 사실은 이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 일을 할 때 가장 사람들이 너한테 잘 어울리는 직업인 것 같아 라고 해서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죠. 사실은 있었는데 그냥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 또 이제 사람들이 물어본 거죠. 어떻게 그 일을 계속 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옛날부터 이제 제가 이제 면접을 보면 그분들이 이 경호 관련된 얘기를 하면 지원 동기라든지 물어보면 하는 말이 뭐냐면 아, 저는 경호원이 천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든 적든 힘들든 힘들지 않든 저는 이 직업을 계속 할 테니 당신이 나를 뽑으면 가장 믿을 수 있는 경호원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세월이 이렇게 흘렀고 뭐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가끔씩 학생들하고 현장을 나가거든요. 근데 현장에 나갔을 때가 가장 지금도 행복한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천직, 결국은 나에게 맞는 옷을 입고 또 두 번째는 사실 겁이라는 거랑 또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전환을 했을 때 두려움이 줬던 것이 사실 꾸준하게 지금까지 직업을 30년간 이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작가님에게 박수 한번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꾸준하게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거는 진짜 큰 원동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들 있을까요? 아니면 저희 약간 따님이 오셨던데 따님이 바라봤을 때 사실 아빠로서가 아니라 작가로서 아빠를 바라봤을 때는 느낌이 다를 수 있잖아요. 전 그것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책을 출간한다고 했을 때 혹은 책을 읽어봤을 때. 안 믿었죠. 왜 책을 진정한 날 것의 이야기입니다. 네. 아빠 왜 책을 하고 앞에 보니까 재밌어가지고 친구들한테도 재밌으니까 사라. 너무 좋은 따님을 줘 홍보 마케팅까지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 보고 났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나요? 안 받아주고. 그러면 오늘 꼭 보고 아빠한테는 꼭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더 있으실까요? 사실 이 장면이 이래서 좋았다. 뭐 질문이 아니라 이런 감상평도 좋습니다. 혹시 읽어보셨을까요? 제목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되게 그냥 존경스러우셨어요. 유튜브 채널명 그대로 올리셨으니까 뭔가 심어 놓으신 거 아니시죠? 존경스럽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졸업한 지 좀 된 제자라서. 네. 그래도 제 채널명과 그러니까 유튜브 그리고 책까지 이렇게 또 이것도 한 길로 오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단함을 느꼈다라는 거고 저도 책을 읽어보니까 또 그 내용이 왜 겁쟁이 보디가드가 되었는지를 잘 알 수 있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저희 또 미래 대통령을 꿈꾸는 네. 제자분이 아니, 궁금하시거나? 제자 아니에요. 제자는 아니에요? 아, 모르는, 처음 봤어요. 모르는 사이예요. 누군가를 경호하면은 그 사람을 경호한 사실을 비밀로 네. 지켜야 돼요. 그걸 각서로 다 쓰고 그렇게 진행된 예전에는 이제 거죠? 구두상으로 했었고 또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제대로 됐지 않은 사람들이 책에 있는 것처럼 보고 듣고 말하지 않아야 되는데 다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은 보안서약서를 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외부하게 되면 민형사소행을 책임지다 해가지고 다 사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그 뒷이야기가 너무 궁금합니다. 연예인 이야기도 과연 누구일까? 또 사모했던 이야기도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꼭 끝까지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직 안 사신 분들은 우리 겁쟁이 보드가드 너무 재밌으니까 나가기 전에 꼭 책을 사서 사인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시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혹시 마지막 질문 없으시죠? 저기 네. 제가 멀리서 와가지고요. 네,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 박사부를 위해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네. 이게 이렇게 심심하게 끝나면 안 되는 자리거든요. 맞아요. 인간의 탈을 쓰고 저렇게 앉아서 이제 작가구나 하고 있는데 저랑 이제 이렇게 만나면 네. 항상 무협지로 대화를 많이 해요. 아. 각자 각사부, 기사부 이러고 있는데 누가 정파고 누가 사파고 누가 농민도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오늘 보니까 저 친구가 사파라는 것을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정파예요 보니까 책을 쓰는 것도 그렇고 네. 내가 알기로 각사부랑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깊이가 있는 친구거든요. 네네. 근데 제목부터 겁쟁이 보디가드로 할 거다 이럴 때 저 사파의 그 의미를 알았죠. 하려고 이러는구나. 대중성을 가져가려는구나. 이거 대충 자기 경험 이런 거 쓰고 또 2편 낸다고 또 그러겠구나. 네. 저 아까 앉은 자리에서 거의 다 봤어요. 대충 이야기를 들은 것들도 몇 가지 있지만 그럼요.
제가 이제 나름 몇 살 더 뭐 선배로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네. 저 친구 원래 겁이 없거든요. 이게 겁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사실 겁이 되게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디 쫓아가서 뭐 이런 거 보고 나한테 덤비는 거 보고 이런 걸 본다 하더라도 저도 외모는 꿀리지 않잖아요 지금 상황이. 맞습니다. 겁이 없는 친구인데 너무 책에 겁을 내지 말고 그 뭐 깊이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너무 이렇게 뭔가 대중성이라고 아까 말을 했는데 대중적인 이미지로 소비될 만한 친구 소비라고 해서 미안해요. 그럴 친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안타까운 건 아니에요. 책은 잘 팔리겠죠. 책은 잘 팔릴 거고 좀 속상하고 고가워서 하는 얘기이기도 한데 나중에 저처럼 좀 안 팔리는 책도 좀 같이 써보고 같이 좀 망해봅시다. 이게 네. 사파들이나 이래서 마음에 안 들어. 네. 네. 앞으로 정파로. 아니, 제 정파는 저고. 네네네. 네, 사파의 극으로서 근데 이제 저분은 네. 저에게 지금 밑밥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저분이 이제 뭔가 연구소 같은 게 있어서 네. 제가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같이 하자고 이제 오늘 와서 이제 확인 도장을 찍으신 것 같아요. 네네네. 아니, 진짜 겁이 없는 친구가 작년부터 국방부가 한번 뒤집어진 적이 있잖아요. 네. 그때 뒤를 살살 긁었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지금 뒤집어졌는데 하여튼 뭐 같이 한번 겁 없이 해봅시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너무. 이게 정말 친하니까 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대중성 때문에 사실 같은 많은 이 자리에 분들이 오셔서 이야기 나눈 것도 사실이지만 조금 더 깊이 있는 친구기 때문에 깊은 것도 썼으면 좋겠다. 보니까 겁쟁이 보디가드 2가 아니라 다른 책으로 같이 만날 것 같은 그런 지금 예감이 드네요. 그렇죠? 본인이 되게 재밌는 줄 아나 봐요. 되게 재밌는 이미지, 재밌는 뭐 이런 걸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 그래도 네. 돼요. 별로 무섭지도 않아.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북토크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또 질문이 있으신 것 같아요. 좋아요. 갑자기 뭐 정파 사파 이런 네, 말씀을 네, 네. 하셔서 저는 이제 제가 좀 엔딩하고 아마 이제 마무리, 이 업을, 네. 업에 대한 직업에 대한 그 책 중에서 문장 중에서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10분에 저는- 시작해서 1시간 됐는데 네, 충분히 하셔도 됩니다. 네. 가장 그 저한테 느낌이 많이 왔던 그 문장이 있어서 그걸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경호원은 의뢰인의 옆에서 졸졸 따라다니는 그림자가 아니라 의뢰인의 옆에서 지속적으로 생각하며 움직이는 그림자, 즉 생각하는 그림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이 문장이 이제 저희 직업과 또 유사한 부분이 또 있거든요. 제가 네, 그 네. 그림자라는 남들이 생각하는 이제 그림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그림자 옆에서 저희가 챙겨야 되는 것도 너무 많거든요. 네. 저는 이 부분이 아주 많이 공감이 갔고 특히 이제 경호원이라는 요즘에 어떤 드라마에도 나오더라고요. 그 경호원의 일에 대한 직업에 대한 가치가 나오는데 그거 보면서 제가 연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그러니까 단지 겉모습만 지키는 어떤 외부적인 경험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적인 것까지 같이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점에서 박수 한번 치고 네, 진짜. 네. 저도 요즘 소표인데 아, 할말 있어? 할 말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 앞으로 나와 보세요. 네, 용감해. 좋아, 일로 와. 자, 어떤 얘기일까요? 까먹었어요? 까먹었어? 그럼 어떤 책 재밌을 것 같아요? 책 재밌을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조심해서 가세요. 네. 아이고, 귀여워. 네. 우리 아까 말했던 고향 누님 그리고 작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거에 공감하는 게 이게 저도 읽으면서 느꼈던 게 정말로 외적인 경호뿐만이 아니라 이게 정서적인 것까지 그 심리 경호까지 하는 걸 보면서 진짜 이게 경호라는 게 내가 아는 단순히 보여주는 보디가드 영화가 아니라 정말로 이 되게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또 형님이 말해줬던 정말 깊이 있는 친구구나 라는 것까지 저도 많이 느끼게 됐어요. 사실 제가 이때 사진도 찍어야 되고
뭐 사인회도 해야 된다 그래서 시간을 거의 맞춘 건데 좀 여유 있게 해도 되는 것 같아서 오시는 분 좀 한마디씩 그냥 하는 걸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들 대신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럼요. 네, 좋습니다. 이제 겁쟁이 보디가드라고 해서 방청에 보디가드에 찍혀 있는데 네. 보디가드를 이해했었을 때는 작은 단위의 한 개인의 안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네, 최근에 맞아요. 내가 이제 곽 교수랑 잠깐만 만나서 이야기했던 것들은 뭐냐면 저기 써져 있는 것처럼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사람들. 네. 만드는 사람이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아이고. 기회를 주세요 오빠한테. 네, 아빠 얘기하기 좀 오케이 좋아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제 안전 큰 규모의 안전 네. 얘기를 들어봤던 거는 아빠가 말씀을 하셔야 끝난다. 참 막고 있으면 더 가 시간이. 제가 잠깐 우리 친구 아 저기 혹시 저기 쫄래? 이모, 오, 시기 없 우리 이모님 한 번 잠깐만 얘기. 쫄으세요. 네, 얘기 잠깐만 하면은 네, 네 같이. 잠깐. 그래 저쪽으로 살짝만 가보자. 좋아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이제 큰 사회 안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어. 예를 들면 5만 명이 모이는 공연장의 안전은 어떤 거야?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안전한 귀갓길 같은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지자체는 우리 그 구에 있는 시에 있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거야? 라는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고 또 구체적인 얘기로는 대통령 취임식 때 이상한 것 같아 포인트들이 막 저는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은 근데 그런 실질적인 경험이 묻어나는 이야기들을 해줬을 때 우리가 그냥 편하게 다녔지만 안전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사항들 근데 거기에 맞춰서 안전에 대한 예산이나 인력들은 상당히 부족한 시점이다 라는 걸 좀 많이 느꼈고 근데 사고가 나야 알잖아요. 네. 근데 안전을 고민하는 사람들 사고가 안 나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이에요. 맞습니다. 잘 티가 안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을지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도 조금 더 박 교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가장 큰 역할들을 말씀해 주셨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먼 것 같아서 우리 선생님께 박수 한번 줘서 앞으로 힘을 더 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좋습니다. 사실 이태원 참사 얘기를 좀 꺼내긴 좀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생각이 바뀐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터닝포인트로서 아까 말했던 공연장 뿐만이 아니라 사실 전체 우리가 사회를 산다는 것 자체는 안전이 굉장히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또 혹시 교수님의 생각, 또 작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저 친구랑 이제 사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단체도 만들었는데 안전이라는 게 어떤 이익을 내는 파트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사회적 이슈가 이제 개인정보가 막 다 털려가지고 오픈됐다 이런 걸 하는 건데 안전이라는 게 가장 훌륭한 거는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성공한 거예요. 이익을 내는 게 아닌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니면 나라에서는 돈을 투자해서 뭔가가 나와야 된다. 아니면 확 뭔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싸지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그거를 커버하는 데 비용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아니면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안전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어떤 돈과 관련돼 가지고 이익을 내려고 하는 거 아니면 보여주는 게 아니라 평안한 상황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쿠팡 사건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과정을 조금 더 내실 있게 했었으면은 이만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고 지출도 안 이루었을 텐데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게 만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첨언드리자면 거기 뭐 꼬실리는 듯 해서 좀 말은 이상하지만 곽 교수 혹시 박사학위 논문이 민간 군사업체 네, 이거 PMC죠. 네. 분석하고 그러셨죠? 네. 군사 국방이라는 것이 넓게 보면 좀 광의적으로 안전보거든요. 보이는 위협이 너무나 명확할 때 이제 거기에 투자도 하고 이러는 건데 그래서 국방이나 안보나 통일이나 외교나 뭐 안전이나 경호원이나 비슷하게 좀 가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방 안보에 관련한
이 연구에 우리가 박차를 가해야 될 때가 아닌가. 유튜브에 박제가 됐습니다. 네, 이거에 대한 답변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기 이제 연구 보이지 않는 유형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저 참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박수 한번 넣어서 우리 선생님께도 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제자인가요? 아니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처음 봤어요. 질문 하나 드리자면 네, 좋습니다. 최근 한 몇 년 동안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약간 정치인들이 피습이나 총격 사건이 많았잖아요. 그때 보면 이제 옆에 있는 보디가드들이 이렇게 몸을 날려서 지키는데 그러면은 뭐 현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하는 현장이 있을 때 이제 겁쟁이라고 하셨으니까 작가 본인이 이렇게 겁쟁이로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보디가드까지 가는 약간 그 마인드나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좀 듣고 싶어요. 좋습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뭐 테러 사건들 보면 저한테 물어본 것들이 경호원들은 자기 몸을 날려서 의뢰인 대신 목숨을 내놔야 되는 직업이고 뭐 하는 걸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뭐 생각하는 그림자라고 제가 닉네임을 하는 것들이 단순하게 몸을 써서 하는 이 경호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안전요원. 여기 서 있어. 여기 서 있어. 이건 안전할 수 있지만 움직이면서 어떤 의뢰인 특정한 사람을 모실 때는 이분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경호는 상황이 발생하면 실패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실패하지 않으려면 항상 최악의 경우를 두고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놓치면 그 틈을 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큰 일을 당하지 않았던 이유도 제가 살면서 칼을 딱 한 번밖에 안 맞아봤어요. 칼을. 그리고 뭐 강목은 많이 맞아봤지만 어쨌거나 아직 멀쩡히 살아있고 어디 이렇게 몸 상한 데 없고 하는데 여기까지 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는 거. 그러니까 뭐 이 겁이라는 것도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무섭잖아 사실은. 사람이니까. 누가 때리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되게 정말 치밀하게 기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험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백데이터를 계속 만드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돼. 데이터가 서류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제 머릿속에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상황이 생기면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라서 경호원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몸을 날리고 하는 건 옛날 뭐 정말 호위무사 예를 들어서 하는 거고 지금의 경호는 두뇌 경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머리를 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하나 궁금한 게 그 트럼프 총살을 했을 때 스쳐갔던 거 그리고 제가 나왔던 기억이 사진 속에서 경호원들이 이렇게 엄호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럼 그때는 사살이 될 수 있는 사실 노출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그런 가이드 어쨌든 이 사람이 맞았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몸으로 엄호한다. 이런 게 다 뭐 있는 건가요? 그렇게? 네, 매뉴얼이 있죠. 매뉴얼이 있는 거고 그리고 본인은 어쨌든 경호를 맡았으면은 그것까지 감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어쨌든 최선이 이 사람을 지켜야 되는 거니까. 네.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사실상. 아까 칼을 맞았다고 덤덤하게 얘기했지만 저희는 종이만 스쳐도 너무 아프지 않나요? 근데 그걸 하셨다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우리 독자님도 질문이 하나 있으시다면. 사실 힘들었을 그 교수님께서 시절도 많으셨을 텐데 또 이제 꾸준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가장 큰 힘입니다. 무엇인가요? 힘들었을 때 가족이 지켜보고 있어요, 가족이? 그냥 쌀 떨어졌을 때가 제일 힘들죠. 전 다행히 이 일을 하면서 그래도 잘 버는 쪽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제 자랑을 사람들 할 때 그러죠. 내가 호대가 다행히 멀쩡해서 어디 가면 잘 뽑혔어라고 하는 거고 사실 힘든 일이 되게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그 힘든 걸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오늘도 제가 잠을 한 1시간 반밖에 안 잤어요. 지금 이번 주 내내 거의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밖에 안 잤는데 그러니까 나 피곤해 라는 생각하지 않아요. 딱 일어나서 움직이는 순간 잊어요. 그리고 밥을 안 먹어도 밥은 안 먹어서 배고픈데 라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좋은 거, 그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만 생각하고 안 좋은 거를 좀 되도록이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버리는 스타일로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되게 강인함이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데는 주변에 가족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딸과 와이프와. 그쵸? 그럼요.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뒤에 계신 독자님도 질문이 있으시다면? 그럼 잠깐 옆에 살짝 갔다 올까요? 네. 네. 우리 박사님? 그리고 이 책이라는 게 간접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론보다도 이렇게 실천가로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하는 게 저는 되게 관심이 있어서 이 책이 되게 기대되는 건데 지금 이제 실천에도 계셨고 교수님을 강의하시는 입장에서 우리가 과거 얘기만 하면 꼰대로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이제 근데 그거를 지금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겠다.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린 몸을 던진다. 과거에는 그랬고 뭐 워라밸도 무너진 채로 많이 계셨을 거고 그러면 지금 시대가 바뀐 상황에서 경험은 뭐 어떻게 또 바뀌어야 되는지 혹시 의견 있으시면 첫 번째는 우선 그 분야에 대한 직업 창출이 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직업이어야 되고 거기에 그만큼 따르는 보상이 되는 급여라든지 이런 것도 돼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좀 제대로 된 교육기관이라고 해야 될까? 저도 학교에 있지만 그냥 대충 떼오는 게 아니라 그 직업을 만들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시스템을 가지고 그들이 교육을 받고 또 간접 경험을 하다가 그 중에서 또 평가를 해서 좋은 책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점점점 모든 게 디테일해지고 어려워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경호나 안전이나 이런 쪽도 계속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연구 자체를 실습을 통해서 아니면 시뮬레이션 통해서 뭐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제가 사실은 학교에 제가 어제인가 저한테 누가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했던 게 뭐냐면 저한테 교수님은 학교에 있을 때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왜? 그랬더니 잘 가르치니까요. 이거였어요. 근데 그거 잘 가르친다는 게 제가 뭐 엄연히 좋아서 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거 실무 관련된 부분들을 알려주니까 필요하다 생각해서 앞으로도 아마 제가 이제 학교에 있는 동안은 계속 안전 전문가, 사회에서 필요한 전문가를 양성해서 그들이 그 자리에 갈 수 있게 하는 거고 또 앞으로 아까 저 전문가 아까 질문했을 분 같이 안전에 관련된 시스템을 나라 구축을 하고 그 자리를 그들이 움직일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지 비전문가가 그 자리에 있고 비전문가가 정책을 세우는 건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머리를 쓰는 경호원이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해서 앞으로 그쪽으로 계속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경호의 미래에 대해서 좀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 저 책에서도 나왔어요. AI와 이걸 경쟁했을 때 보디가드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했을 때 그때 작가님은 당연히 보디가드는 살아남을 거다. 근데 그랬을 때 이유는 이 지능적인 이제는 몸이 아닌 지능으로 싸우는 보디가드와 경호가 이렇게 선행되어야만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것이고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경호라는 직업은 AI가 있어도 계속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덧붙여 저는 좀 궁금했던 것도 이제 보안이라는 경계가 사실상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은 정보 싸움 그것도 보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 영역도 여기 보디가드 안에 들어가는 건가 아니면 다른 영역인 건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은 보안, 안전 안에 경호라는 파트가 들어가는 거고요. 또 이제 그러면 결국은 경호원은 그런 시스템을 알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자기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강의할 때 하는 게 경호가 크냐, 경비가 크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비는 고정된 시설을 지키는 거고, 그렇죠. 경호는 경호상 움직이는 사람과 그 시설을 주변을 다 지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경호 파트가 크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경호를 하는 데서 중요한 건 보안 시스템이 운영이 되면 상당히 편리하고 안전하게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머리를 쓰는 거는 이제 끝났고 그런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매뉴얼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야는 좀 더 전문성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네, 경호 보안 이건 좀 다르고 전체로 봤을 때 이제 안전이라는 네. 영역으로 묶을 수 있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답변은 충분히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우리 그럼 질문을 제가 다시 드려도 될까요? 이제 제자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랑
그런 것들이 조금 궁금해요. 작가님의 안위를 걱정을 해주시고 지금 정말 훌륭하십니다. 네. 저의 강의의 특징은 지각을 한다든지 존다든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대학에서 아마 없는 엎드려 뻗쳐 시키고 푸시업을 시킵니다. 20개씩 시키고 하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거는 계속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괴롭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부분을 강제성을 띌 수 있게 하는 거라서. 그리고 제가 이제 학교에 있지만 또 외부 활동을 하면서 이들이 사회에서 뭔가 좋은 쪽으로 갈 수 있게 저는 계속 정보를 수집하고 알아보고 안내해주고 또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하나씩, 왜냐면 똑같은 미션을 줄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그래서 학생과 소통을 하고 이 학생은 이런 스타일이구나, 이 학생은 성향이 이렇구나 해서 거기에 맞춰서 조언을 해주고 목표를 설정해주고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앞으로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이론과 현장 그리고 연구까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도 많으시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 질문 제가 좀 받아도 될까요? 다른 분들 얘기 들으면서 그냥 그렇구나 끄덕끄덕하게 하고 있었고요. 네. 30년 동안 이제 이 업에서 일을 해주시면서 그리고 책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 해주셨고 앞으로도 안전에 관한 일을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까지 많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뉴스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었는데 사실 저는 궁금한 건 향후 5년 동안 이 분야는 좀 위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게 있는지. 이쪽 분야? 네. 최악의 상황은 큰 사건이 나겠죠. 큰 사건이 발생을 하면 이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겠냐고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항상 큰 사건이 나면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 안전 쪽이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정책이 되든 실행을 하든 관리를 하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아무나 그냥 자리 와서 그냥 기존이 흘러가는 대로 하기 때문에 사고는 계속 터지거든요. 반복되거든요. 근데 사고가 안 날 수는 없어요. 분명히 살아가면서. 근데 그 사고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 또 하나는 빨리 그 상처난 부분을 빨리 메꿀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어떤 사건을 보면 그냥 빵 터지면 쫙 시끄럽다가 싹 사라졌다가 또 비슷한 사건이 또 빵 터지면 또 옛날에 그래서 또 일어났네라고만 하지,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떠한 정책을 만들고 제재를 하고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도 하나가 뭐냐면, 문제가 생겼을 거면 거기에 대한 벌 줄 때는 강하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똑같은 생각이 생기지 않지, 단순하게 뭐 과태료다 뭐 영업정지다 그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해야지만이 그게 무서워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가, 어떤 안전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주의하고 또는 가장 예민하게 굴어야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선생님은 충분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도 그렇고 또 촬영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오신 독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를 해주신다면요. 고마워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겁이라는 감정에서 출발해서 사람을 지킨다는 것의 의미까지 아주 깊은 이야기를 나눠본 것 같습니다. 나는 겁쟁이 보디가드가 오늘 이 시간이 끝난 뒤에도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 오래 남는 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북콘서트에 오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 가시는 길까지 따뜻하고 안전하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사진 찍어야 돼요.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사인데 이렇게 감나라 콩나라 하면 안 됩니다. 이상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단체 사진을 찍을 겁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이동을 하셔서 단체 사진 찍으시고 그리고 편안하게 안전 귀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